안녕하세요. 자, 8주차. 우리 이번 핵심 요약은 9주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8주차하고 다음 주는 어린이날인데 수업을 좀 진행할 거니까. 자, 보죠. 우리 이제 투자론의 5장 현금 흐름 분석인데 오늘 배우는 수업은 1시간마다 문제가 한 문제 이상씩 무조건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작년에 투자론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한편에서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35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투자론의 문제가 3문제 나왔는데 2문제는 그냥 보너스였고 한 문제만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서 어려운 테마의 단원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진 부분도 있어요, 사실. 감정평가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해서 감정평가 문제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다 수업 중에 감정평가 중요한 지문들을 설명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잘 했을 텐데, 자, 보죠. 현금 흐름 분석. 자, 현금 흐름이라는 건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현금 흐름, 현금 수지.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흘러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수입과 지출, 수지, 현금 수지라고 한다. 자, 현금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영업은 우리가 사업, 임대 사업을 영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업은 임대 사업이고 임대 사업에 따른 돈의 흐름을 얘기했을 때는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익이 보장되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아서 장래 수입이 보장되는 거죠. 이때 장래 수입을 땡겨오면 가치가 되고 가치 차이만큼의 자본이득, 가치 상승분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했고, 그래서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가치 상승분,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의, 즉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고, 우리가 처분했을 때 매각 현금 흐름, 처분할 때 돈의 흐름, 이 자본이득을 가치 상승분이라고 하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영업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매각 현금 흐름은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고 가치 상승분을 얘기한다. 자, 토지의 특성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근거는 영속성이었어요. 영속성. 특히 이때 가치 상승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에 살 때 가치가 5억이었는데 팔 때 가치가 8억이었대요. 그럼 가치가 3억 오른 거죠. 그럼 왜 팔 때 8억의 가치가 있었냐라고 하는 건 장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을 땡겨와서 현재 값으로 바꿔놓으니까 가치가 8억으로 인정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의 차이에 자본이득을 얻으려면 우리가 장래 수익을 보장해야죠. 장래 수익이 있어야 돼. 이 장래 수익을 뭐 해와요? 땡겨와. 이걸 환원한다, 할인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치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가치의 정의가 장래 편익이나 장래 수익을 환원한 현재값이라고 했고, 이렇게 땡겨와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을 환원하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익 환원법, 가치, 장래 수익, 영속성, 얘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감정평가로 넘어간다면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과거에 돈을 얼마나 잘 벌었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를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예측의 원칙. 이거 우리가 이제 전에 감정평가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 어쨌거나 지금 배우는 건 돈의 흐름은 두 가지.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처분했을 때 가치상승분의 돈의 흐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영업 현금 흐름이 90% 이상 중요하죠. 얘를 딱 외워놓고 이걸 바탕으로 매각을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 소득이 5가지가 있는데,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물론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지만 이 현금 흐름에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전 소득, 세후 소득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소득이 5가지.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워놔야죠. 가유, 순, 전, 후. 자, 그럼 이제 이 소득이 얻어지게 된 배경의 전체 흐름을 외울 때
자, 가능총소득은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총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임대료 수익이죠. 가정된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100% 임대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벌 수 있는 총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임대 호수가 10개가 있어요. 이걸 임대 단위수라고 그래요.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수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당 말이 없으면 얘는 기간이 1년 기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하나당 호수의 임대료가 500만 원이 한다면 10개가 있으면 단위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5천만 원 되겠죠. 이걸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이 나오겠네요. 5천만 원 되겠지. 자, 근데 실제 벌 수 있는 실제 유효한 수입은 달라요. 왜냐면 100% 임대가 안 될 거거든. 임대가 되어도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공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 100% 되었다고 가정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는 외워놔야죠. 기억해놔야 돼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이걸 불량부채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대손충당금이라고도 해요. 대손충당금. 항상 공실과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와 공실액을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아니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옥상을 광고로 뭔가 전세를 임대를 주고서 또 번 임대료 수익도 있겠죠. 어쨌거나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아닌 기타 수입, 이건 영업 수입이 아닌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해주면 이제 실제 가능한 유효총소득, 실제 유효한 유효총소득이 얻어지고, 자,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매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 실제 매출. 실제 매출에서 예를 들면 치킨집 하는 친구한테 야, 너 얼마 벌어서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번 매출은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 1,000만 원인데 야, 비용을 빼니까 이걸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400만 원이야. 이 400만 원을 뭐라 그래요? 순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일 때는 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비용이죠. 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겠네. 그래서 영업경비와 운영 비용을 빼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 영업소득이 뭐예요? 영업소득.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이죠.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한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간단하게 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자, 순소득이 이제 대표소득이에요. 임대료가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대표는 순소득. 이게 대표소득이에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순소득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 빌린 걸 빼주고 내 돈만의 수익을 봤을 때, 자, 내 돈만의 수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전이에요. 자,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대출했을 때의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한다? 원리금이에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에 또는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 돈만의 수익을 이걸 최초로 나오는 지분 투자액의 수익이라 그래요. 지분 투자액의 수익인 세전이 등장하고, 자,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세전이니까 세금의 전이죠. 자, 그러면 영업소득에 따른, 돈 벌면 세금 내야지. 영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영업소득세, 법인이 만약에 임대사업 한다면 법인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양도소득은 양도세라고 얘기하지.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고, 세금을 빼고 나오면 세후소득 이렇게 되겠네요. 외워놔야 돼.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의 전세 후 이렇게 외워놔야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자, 여기 현금 흐름에서 야,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순소득을 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봤을 때 내가 임대를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를 결정할 거예요. 투자 분석이라는 건 투자를 할 만한지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커야 돼? 수입이 커야 되겠지. 이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오는 수입의 대표적인 건 임대료 수입이에요. 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순을 많이 벌어도 부채 서비스액과 소득세를 빼고 남는 게 없으면 투자할 의미가 없어. 그럼 투자 분석할 때 사용하는 영업현금의 소득, 대표 소득은 뭐다? 세후를 쓰는 거예요. 세후. 자, 기본적으로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순소득을 쓰지만 투자 분석에 사용하는 소득은 세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투자 분석 기준이다. 투자 분석의 기준의 소득은 세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된다.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자, 이 전체 흐름을 본다라면 우리가 식을 5개를 쓸 수가 있는데 보죠. 자, 만약에 이제 여기에 가능총소득이라고 해보죠.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이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는 건 뭐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임대 단위수에다가 여기에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될 거고, 자, 만약에 유효총소득을 구하려면 유효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공기죠. 가능총소득에다가 뭘 빼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얘가 유효총소득이 되겠네. 자, 이 공짜는 공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실 및 불량부채까지예요.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고. 자, 그래서 유를 구하고 유에서 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을 구하려면 순소득을 구하려면 유비순이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우리가 순을 구하고, 자, 그럼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순부채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세후를 구하려면 세후는 전세후니까 세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된다. 이렇게 5가지 식이 나오겠네요. 별도로 5가지 식을 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별개의 식 5개를 만들었을 때 출제자가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답을 삼는 건 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얘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부채 서비스액. 얘를 알고 있느냐? 이 부채 서비스의 정체는 상환액이죠. 상환액 뭐?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부채전. 얘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순부채전. 언제나 첫 번째 영업현금에서 식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가 대표소득이에요. 대표소득. 자, 그러면 순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유비순이네요. 유비순. 그러면 순을 구하려면 유에다가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업경비는 다른 말로 운영비용이니까, 자,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화재보험 들여야지. 그럼 보험료 내야 되겠네.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수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많이 안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비라고 하면 수도료, 그 다음에 전기료, 난방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틸리티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임차인 구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겠지. 광고비 이런 것들이 운영비용, 영업경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서 이 2개의 식은 별도로 우리가 무조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유비순, 순부채전, 순부채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순부채전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렸다는 걸 우리가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금융 조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금융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돈을 많이 빌렸어. 많이 빌렸대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커지겠지. 얘가 커지면 순에서 많이 빼면 세전이 뭐 한다? 작아지겠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어떤 소득이 작아지냐라고 했을 때 세전이 작아져요. 세전 작아지면 빼면 세후도 작아지겠지.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달라지는 소득은 세전부터야. 그 이 가유 순까지는 부채 서비스액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얘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타인 자본의 활용과는 변화가 없어요. 무관하게 일정하게 여기 계산되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돈을 많이 빌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세전부터예요. 세전, 부채 서비스. 만약에 그러면 돈을 안 빌렸어.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대요. 그럼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 없겠지. 대신에 얘가 얼마? 0 되겠네요. 그럼 0을 빼주면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겠네.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답으로 투자를 해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순과 전은 어떻다? 같다.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돈을 빌리면 순과 세전 중에 금융조건에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그래서 부채가 0이 아니야. 부채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순과 전 중에 누가 커야 돼? 무조건 순이 커야 돼요. 맞죠?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준 다음에 세전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기본이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식을 많이 외운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데, 다시 이걸로 한번 본다라면, 자, 여기 수는 여기까지는 돈을 빌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 위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계산되는 여만큼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남의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때 남의 돈을 빌린 건 뭐부터? 부채 서비스액이죠. 얘부터 금융조건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줄어드는 건 세전과 세후부터 소득이 작아지는 거다. 돈을 안 빌렸다,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을 관련 짓는 거예요. 그러면 순부채 전을 떠올리면서 돈을 안 빌렸네. 그럼 부채 서비스 0이지. 그럼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동일할 수도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외워놔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소득 크기는 가유 순전으로 갈수록 뭐해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빼주니까, 빼줘서 내려올 거니까. 자, 근데 방금 봤듯이 100% 지분만 투자했대. 자, 그러면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돈을 안 빌렸다는 얘기죠. 안 빌렸다라면 뭘 떠올려야 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0이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을 떠올려야 돼요. 순부채 전이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얘가 0이면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순과 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 얘 한 번은,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U가 일반적으로 작아. 근데 U를 구하는 식이 가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U를 구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빼주고 얘는 더해주는 거죠. 만약에 공실 및 불량부채가 100원이었는데 기타 소득이 엄청 많았어.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200원이나 됐대. 그럼 100원 빼주고 200원을 더해주니까 100원이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 일반적으로 작아지지만 공실보다 기타 수입이 크다라면 커질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공실액보다 크면 U가 커질 수도 있더라.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현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가정된 얘기니까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얘는 중요하죠. 여기 봐봐요. 자, 기출부죠. 공실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라고 나왔어요. 유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 서비스액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부채 전이니까 세전 구할 때부터 쓰는 거야. 남의 돈 빼고 내 돈 투자액에 대한 수입을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 구하잖아요. 얘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 지문의 포인트는 얘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씩 따져가지고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딱 나오면 뭘 구할 때 쓴다? 세전부터 구할 때 쓰는 거다. 유한함 관련이 없고. 두 번째,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 있어 없어요? 동일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가 얼마일 때? 0일 때 남의 돈을 빌리지 않는다라면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반드시 이제 외워야죠. 자,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기타 수입은 영업 외적인 수입. 자, 얘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투자론과 금융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부채,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죠. 빌린 돈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상환액은 항상 뭘 얘기한다? 원리금,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도 한다는 무조건 외워놓고. 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다 설명했으니까 설명한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1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영업경비 한번 보죠. 영업경비. 자, 영업경비는 어디에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영업경비가 들어간 식은 유비순이죠. 유에다가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해요. 자, 그러면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다른 말로 순소득을 산정 시 이 산정할 때는 유비순, 유에서 영업경비 빼서 순을 구할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빼줘야 되는 항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빼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도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차감해도 안 되고 가산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죠. 자, 유지수선비, 그 다음에 재산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험료, 광고료, 유틸리티비 등은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에 해당되는데 우리 얘를 외워놔야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럼 순을 산정할 때 빼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더해줘도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순소득 산정 시 빼주면 안 되는 항목 암기할 때 개인 공부 소감, 개인 공부 소감이라고 했었어요. 자, 개인 소득, 개인 업무비. 개인은 누구냐면 임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 즉 건물주, 소유자의 즉 소득이나 내가 일한 게 좀 있어서 이만큼 가져갈게, 또는 뭐 출장 갔다 오면서 경비 쓴 것도 내가 빼갈게,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실 및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의 별표, 불량부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개인 공짜라고 해서 공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량부채까지, 부채 서비스에 소득세, 감가상각, 이것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배웠죠? 세법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지출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그러면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내 증축을 했어. 그럼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것도 증축한다고 들어갔던 비용도 이걸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 외워놔야죠.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불포함 항목. 얘는 순 산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 항목을 얘기한다. 개인 공부 소감, 개인 공부 소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할 때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하고,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영업소득세래요. 영업소득세. 그러니까 영업, 임대료 수입을 벌었으니까 이거에 따른 뭘 내라? 세금을 내라 라는 거죠. 그럼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할 때 대표로 뭘 써요? 순을 쓰지. 그러니까 순 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이제 얘의 순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거야. 나라에서 많이 내게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임대사업 하려고 투자를 안 하겠네. 자, 그래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세법으로 정했어. 왜 그랬냐? 법으로 정했대요.
이거 왜 그랬냐라는 이유가 없어. 나라에서 알았어, 세금 좀 줄여줄게. 그러니까 빌렸을 때 내는 이자를 빼고, 또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죠.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거 뭐? 마모 파손을 얘기하는 거죠. 마모 파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이걸 빼줄게 라고 하는 건, 이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빼준다를 다른 말로 공제한다, 공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감한다를 다른 말로 공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과세표준을 잡아서 세율을 곱해. 그럼 세금 줄어든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그럼 부동산 투자할 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세법상 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나라에서 그냥 정한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안 되겠어, 비용을 인정 안 해줄게. 그러면 순에다가 감가상각만 빼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나 비용을 인정 안 해줄 거야, 나라에서. 그러면 그냥 순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상 이렇게 된 거예요. 세법상. 그냥 외워야 돼. 순이감세율. 순이감세율. 자, 여기 이제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충당금. 좀 특이한 것은 34회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35회에 제법 등장했어요. 일단 영업현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전에 우리 문제에서는 기타 수입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기타 수입이 나온 적이 없어요. 35회에 기타 수입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했던 대로 다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 자, 우리 시험에서 아직 대체충당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는 기타 수입이 계속 등장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등장하지 않았어. 근데 35회 감정평가 문제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타 수입이 나왔고, 감정평가에서는 대체충당금을 항상 내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충당금이 안 나왔는데, 이제 36회 출제자가 새롭게 좀 어렵게 문제를 낸다라면 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대체충당금도 기억해놔야 돼, 이제. 자, 대체충당금은 대체하기 위해서, 충당금은 준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금. 우리가 임대사업 할 때는 나중에 여기 빌트인 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이 있잖아. 세탁기, 냉장고. 이것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한 7년, 8년 이렇게 쓰다 보면 고장나면 여기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때를 대비해서 번 돈을 따로 떼어두고 모아두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충당금, 준비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준비금. 자, 그럼 얘는 세금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아직 쓴 게 아니야. 아직 쓴 게 아니고 번 돈을 따로 모아두기만 했어. 이거 번 돈이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당연히. 이거 세금 안 내면 나 번 돈 다 떼어놓기만 하지. 세금 안 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득의 일부인 거예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있다라면 순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한 소득이 이게 번 돈인 거예요. 번 돈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나라에서 이자 감가상각은 빼주게 해줄게, 공제해줄게, 그래서 세금 줄여줄게.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웠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지. 그럼 부동산 가치도 올라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 임대료 수익과 그다음에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더라.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이 용이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수익률이 같아 달라? 달라. 유형마다 같아 달라? 달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할 때는 같은 걸 나눠야 돼요? 다른 걸 나눠서 투자해야 돼? 다른 걸 나눠서 투자할수록 효과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도 용이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유동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중요해요. 딱 빼주는 건 딱 두 개만이야. 절대로 다른 거 빼주는 거 없어. 그러면 대출 원금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대출 원금 빼줘 안 빼줘? 그런 말 없잖아. 빼주면 안 돼요. 대체충당금 비용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빼주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야. 빼주는 걸 공제된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건 빼준다를 얘기해. 대출 원금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체충당금
안 한다. 공실 및 불량부채 이런 거 안 한다. 무조건 빼주는 거 딱 2개. 뭐 이자와 감가상각만 빼주는 거예요. 이자 감가상각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소득의 크기는 작아진다. 동그라미 6번에 작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하나. 자, 이게 전액 내 돈만 투자했대요. 그럼 빌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 돈 빌렸냐 안 빌렸냐?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그러면 얘가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이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얘가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 들어간 식이 뭐야? 순부채 전이죠. 순부채 전을 떠올리면서 얘가 0이야? 그럼 얘하고 얘는 뭐하다? 같다. 그래서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한 경우라면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동일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7번에 똑같은 얘기인데 금융조건이라 그랬어요. 금융조건.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관련된 비용은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야. 돈 빌렸을 때 빼주는 항목은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이 위에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순소득은 얘는 작아져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순은 부채 서비스액 돈 빌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달라지는 소득, 작아지는 소득은 뭐다? 세전과 세후. 이 2개가 얘를 거친 다음에 소득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따라서 타인 자본을 활용할수록 부채 서비스의 커짐으로 세전과 세후는 작아진다. 자, 그러나 자, 부채 서비스에 관련 없이 위에 있는 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중요한 거 순소득은 돈을 빌린 것과 상관이 없더라. 타인 자본 활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석해야 영업 현금 흐름을 완벽히 이해한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넘어가서. 자, 틀린 거. 자, 가능 총소득은 이라고 나왔네요. 가능 총소득은 자, 면적당 임대료가 나왔으니까 임대 면적을 곱하면 100% 임대되었을 때 가능한 총소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공기유하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빼고 더하는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자, 더하는 거 유일하게 기타 수입 하나 있어요. 영업 외적인 수입 맞고. 자, 순소득은 자, 유비순이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유비순이니까.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얻어지는 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땡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 나오면 4번, 5번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 문제 풀 때. 이건 뭐 확실한 거니까 굳이 이거 읽어서 시간 뺏기면서 나 이거 아는 거 나왔네, 이거 확실히 틀리네,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딱 답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가야 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세전을 구하는 건 순부채전.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뭐한 거? 차감한 소득이다. 맞고. 세후는 전세후죠. 세전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값이죠.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출제자가 응용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 순부채전이죠. 자, 그러면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서 구하잖아. 그럼 순은 다시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그러면 순은 얘를 넘길 수도 있겠네. 넘길 수도 있죠. 그러면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순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인데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더하면 순을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다른 건 거의 등장 안 해.
그냥 순부채 전만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하니까 얘만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가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순소득은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하여 구한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돼도 맞는 거예요. 가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우리 계산 문제. 자, 1년간 운영 실적에 대해서 했을 때 구한 것이 맞냐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외웠을 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소득 5개를 쓰고 여기서 넘어갈 때 가, 공기죠. 가공기, 공실 및 불량물세 빼고 기타 수익 더하고 여기서 넘어갈 때 영업경비를 빼고 여기서 넘어갈 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여기서 넘어갈 때 소득세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가능 호수가 40개, 그 다음에 임대료가 공 6개 떼면 6원이죠. 그러면 공 6개 떼고 봅시다. 그러면 가는 240, 2억 4천인데 240이라고 쓰죠. 자, 공실 및 불량부채가 주어지지 않은 건 없는 거야. 이때 이제 공실률이 10%니까 얘의 10%죠. 얘는 없으니까 버릴 거고 얘가 10%니까 얼마? 24겠지. 24를 빼면 216인데 이걸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얘의 10%를 뺀 나머지가 유야. 10% 뺀 나머지는 몇 프로? 90%. 그럼 여기에다가 0.9를 곱해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영업경비를 보니까 운영비용이 16 이렇게 나왔네. 16. 그럼 얘는 200 이렇게 될 거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원리금이죠. 원리금 얼마? 90이라고 나왔네요. 이때 원리금이란 말 대신에 여기에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 자, 어찌됐거나 여기에 90 이렇게 빼주면 110. 자, 세금을 빼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 그럼 세금을 구해야 되겠지. 자, 세금을 어떻게 구하냐면 순이감세율이죠. 자, 순을 써야 돼요. 순. 그러면 200에다가 이자가 얼마? 20. 감가상각이 10. 세율이 0.3. 30%네요. 그럼 170에 0.3 하면 5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세후는 5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건 소득세가 50이 아니라 5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고. 자, 난이도 최상의 문제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자, 특히 이 문제 정도는 좀 간단한 건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영업경비가 여기에 운영비용이 이렇게 딱 주지 않고 여기에 재산세가 얼마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나오고 유틸리티비가 수수료 난방료 유틸리티비가 얼마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을 더해서 운영비용을 찾아야 되겠죠. 이러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면 안 돼.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는 건 출제자가 틀리게 하려고 낸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주지 않고 각각 항목으로 줬다라면 시간이 남을 때 풀어보라는 얘기지.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모의고사에 8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풀려고 하는 건 진짜 오버예요. 이런 건 바로 스킵하고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 자, 여기에 이자가 20 나왔죠? 이자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자만 단독으로 쓰이는 데가 어디야? 이자만 단독으로 쓰이는 데는 세금 계산할 때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감정평가 시험 먼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자가 고려된 영업현금 수지의 소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자만 고려되어서 고려된 소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자만 관련된 거 어디예요? 소득세지. 소득세 또는 감가상각만 고려된 거. 감가상각만 쓰이는 거 어디예요? 소득세지. 그럼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은 뭐? 세후예요. 세후. 그러니까 이자만 반영되거나 감가상각만 반영된 소득 나오면 이건 세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어찌됐거나 여기는 원리금이 나왔어요. 자, 그럼 2번 한번 해석해보죠. 원리금은 뭐와 뭐의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근데 이자가 20이니까 원금은 얼마라는 얘기야? 7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원금이 70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원리금이야. 얼마? 90원. 합친 돈을 써야 돼. 얘는 별도로 나라에서 그렇게 하래. 이자만 빼래. 이자만 빼래. 이자만. 그러니까 원리금 중에서 뭐만 끄집어내야 돼? 이자만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이자는 빼줘야 돼요. 얘는 이자만 쓰는 게 아니야. 합친 돈을 얘기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자만 세금 계산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여기에 원리금에도 이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자만 빼고 이자가 2번 쓰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하래. 세법에서.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세법상이니까. 법은 그냥 그렇게 나라에서 줄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원리금, 여기는 이자 뺀다 이렇게 해석해 놔야 돼요. 자, 매각현금 흐름 보죠. 이제 처분했을 때 자, 매각현금 흐름은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 가치상승분의 도는 흐름, 양도차익 또는 매매차익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죠. 자, 근데 이거 보지 말고 얘 한번 보죠. 이렇게. 자, 우리가 배웠던 건 가유, 순전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죠. 자, 얘는 가정된 거죠. 100% 임대가 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가능한 이상적인 임대료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실제 임대료 수입은 어디예요? 유부터 시작하는 거야. 실제 유효한은 유효 총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시장 가치가 10억이야. 난 10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10억으로 처분했으면 좋겠어. 이건 생각이야. 가정된 거. 이건 실제 처분할 때 의미가 없어. 실제 판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판금액. 이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처분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매각에는 이 가정된 건 필요가 없고 실제 가능한은 뭐냐면 이제 판매한 금액 얘기하는 거야. 판매한 금액.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도 금액 또는 처분 금액 또는 매도금, 매도액, 판매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에서 똑같은 게 이제 매도 금액, 판매한 금액이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은 똑같아. 순, 전, 후고 얘도 순, 전, 후예요. 임대료 수입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판매한 금액이죠. 그래서 순, 처분 금액, 순, 매도 금액, 순, 매도액 이렇게 순수하게 판매한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전, 세후인데 얘는 지분 복귀액이란 말 써요. 지분 복귀는 뭐냐면 내가 처분할 때 처음 살 때 내 돈 들어갔을 거 아니야. 팔아야 들어갔던 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지분이 복귀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복귀액. 그러면 이 단어들은 영업이 아니라 매각과 관련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이만 해석하면 돼요.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거지. 영업경비 대신에 얘는 뭐예요? 매도 경비를 써야 돼. 판매할 때 경비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수료죠. 중개수수료 이런 거. 자, 중요한 건 얘죠. 우리가 임대사업 기간 동안은 원리금을 내야 되겠지만 처분한대. 그럼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죠. 못 갚은 대출금을 뭐라 그래? 잔금이라 그래요. 이걸 대출 잔액, 잔금을 빼줘야 돼요. 얘 대신에 잔금을 빼줘야 되고 영업소득세 대신에 뭘 뺀다? 양도소득세를 빼준다. 이 차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이 차이는 알겠죠?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서비스 대신에 잔금, 소득세 대신에 양도소득세. 이 차이만 알면 돼.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 순매도 금액은 어떻게 구해? 순매도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매각을 막 떠올리면 안 돼. 이건 영업을 떠올려야 돼. 영업. 순은 어떻게 구해요? 영업. 유, 비, 순이죠. 얘를 구하는 걸 물어보는데 얘를 매각으로 해석하는 거야. 매각. 근데 이제 유가 아니라 판매 금액이지. 매도 금액에서 이거 대신에 뭘 뺀다?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 경비를 뺀다를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얘를 낼 거니까 만약에 세전, 지분, 복귀액은 어떻게 구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나오니까 얘는 매각 현금 흐름이네. 그러면 매각을 떠올리면 안 돼요. 영업을 떠올려야 돼. 세전은 어떻게 구해?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매각일 때는 얘가 순소득이 아니라 순매도 금액, 순매도액에서 뭘 뺀다? 잔금을 빼야지. 잔금을 빼면 얘가 세전 지분복귀액이죠. 세후 지분복귀액은 전세후인데 세금이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만 빼면 되겠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이 문제가 나오면 매각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 돼. 영업을 떠올린 다음에 영업 대신에 뭘 써야 되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 대신에 잔금, 소득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각은 영업을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문제 보죠. 자, 가순과 세전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고른 거라고 문제가 나오면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은 뭘 기준 잡아라? 필요한 항목 나오면 뭘 기준 잡아라? 영업 기준이 아니라 문제 유형에서 여보세요. 매각 문제가 나오면 영업을 떠올려서 구하라는 거였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몇 개야? 뭐가 필요해? 이런 필요한 항목이 나온다라면 세금을 기준 잡으라 라고 했었어요. 세금 기준 잡아라. 세금. 이걸 다 외운 걸 바탕으로 이거 들어가네, 이거 안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금을 기준 잡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영업에 나오는 거고 얘는 매각에 나오는 거죠. 영업에서 세금이 두 번 나와. 영업경비에 뭐? 재산세. 영업경비에 재산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후를 구할 때 소득세. 이 두 개가 있고 자, 처분에서는 세금이 하나 나오잖아. 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세금을 기준 잡아서 얘들이 사용되냐 안 되냐를 따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업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식이 순이감세율이죠. 이자와 감가상각은 아무 데도 안 쓰여. 오직 뭐 구할 때만 소득세 계산할 때만 써.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라면 무조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따져봅시다. 자, 순을 구한대요. 순을 구할 때 영업경비 필요하죠. 유비순이죠. 얘가 어디에 들어가? 영업경비에 들어가. 그럼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소득세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얘는 세후 구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럼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순을 구할 때는 재산세만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전이래요. 세전을 구한대. 그럼 양도소득세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얘를 구할 때는 세후를 구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세금을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필요해. 취득세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업이든 처분에선 취득 단계를 배운 건 아니니까. 얘 들어간 건 무조건 틀린 거야. 디귿 들어간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디귿 들어간 건 무조건 틀린 거고. 자, 얘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양도세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처분에서 비읍 들어간 것도 무조건 틀린 거네.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세금 기준 잡으면 너무 쉽게 이걸 다 외운 걸 바탕으로 풀면 2분 지나도 못 풀어. 근데 세금만 기준 잡으면 10초면 풀어요. 10초면. 딱 3개 세금 딱 띄워놓고서 필요 없는 것만 제껴놓으면 답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기는 재산세가 필요하지 라고 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지 라고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필요한 항목을 구하라. 어떤 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몇 개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뭘 기준 잡아라? 세금 기준 잡아라. 자, 여기까지가 영업 현금 흐름. 아니, 문제가 끝난 건가? 끝났네요. 자, 쉬었다가 투자 분석 보죠.